네. 안녕하십니까. 근본 사회를 맡게 된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공공사업팀장 이현아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비사업 아카데미 진행 순서는 구청장님 인사 말씀, 내빈 소개, 강혜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이에요. 많은 걱정, 고민들 많이 있으시죠? 예, 오늘 그런 불안감도 좀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방식이 뭐가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중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런 훌륭한 자리를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죠.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우리 주민들이 좀 접근성, 좀 빨리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했는데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주민들 항상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아까 뒤에 어디 담임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또 겸손히 뒤에 계시는 여러분 고마움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까지는 이런 정비 아카데미를 구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 모아주택, 가로주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구청 강당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필요한 분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좀 멀리 구청까지 오시기도 힘들고 또 한 번씩 하는데 지역별로 또 많은 분들이 오니까 일부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정릉 38구역은 우리 배박골은 어떤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질문 답변도 받아보고 맞춤형으로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강사님이 정말로 우리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거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이런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대로 서울시로 올리잖아요. 서울시에 다 그 심사를 해. 그래, 이건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 아니다. 그 심사위원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서울시로부터 이런 전문가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오늘 우리 허 대표님을 모셨는데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동네는 어떤 방식, 어떤 게 유리하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잘 들으시고 나중에 끝나고 그래도 내가 조금 이거 궁금한데 이건 우리 집은 어떨까? 여기서 어떤 방식이 좋고 우리 주민들이 뭐 한간에 그전에 재개발한다면은 뭐 OS 의원 여기저기서 막 사다가 사람들 막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좀 뭐 좋지 않은 이런 것도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절차 없이 가장 좀 신뢰받고 공신력 있는 아마 그런 오늘 설명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 강의를 좀 자세히 들으시고 또 궁금했던 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을 완전히 좀 이렇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허경호 대표님과 여러분 함께 이런 시간을 갖고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고급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여기 배박골 이 일대 여기는 우리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에서 우리 총학이나 국민대학교 측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뭐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빨리 좋은 방향으로 발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국민대학교에서도. 그래서 아마 좀 우리 국민대학교 관계자들도 오늘 많이 참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일대가 지금 그 개발 시기에 맞춰서 원래 이쪽에 대중교통으로 강북 횡단선이 이렇게 나가기로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 소식 들었어요? 그게 지금 조금 잘못됐어 이게. 근데 여기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여기에 설치가 안 된다면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관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과거에는 전부 그 강남북 간에 동서간에 서로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서울이 뭐 세계에서 1, 2, 3 몇 번째 안 가는 이런 글로벌 최고의 대도시인데 이런 것들이 강남에서 여기 뭐 강북 가는데 여기 정릉에서 저쪽 마포 가는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려 내 차 아니면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이 과거에 우리가 강남 개발을 해서 모든 것 우리가 뼈 빠지게 해서 세금 내서 지금 그쪽 다 발전시켜 놨는데 지금 이제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이쪽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손해 나니까 이건 안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균형 발전. 서울에도 똑같이 동등하게 잘 살 권리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요. 행여 내가 걱정되는 게 서울시에 다시 재검토한다는 게 성북 빼고 갈까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성북 여기에서 이쪽에 좀 이동 인구가 없다라고 하니까 아마 궁극적으로 가장 큰 게 강북 횡단선은 성북 이 일대를 빼고 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빠졌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만 공공에서 국가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에서 이런 행정 회의를 하면서 경제성 이득을 위해서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국민들의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라는 거죠. 이게 복지 서비스. 그래서 이것도 이 설명이 이후에 우리 성북에서 강력한 여러분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다 다시 뭐 이건 뭐 어디 정당 정파와 관계 없어요. 우리 성북구 교통교통 복지 사업인데 이걸 뭐 정당과 서로 싸우면 안 되죠. 이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이쪽에는 경전철이라든가 뭐 이쪽 대중교통이 거의 없잖아요. 버스도 없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 아울러서 좀 마음에 잘 좀 준비하고 싶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어느 시기인가 반드시 이거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같이 재검토하고 건의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저희 행정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세요. 예? 오늘 설명회를 특별히 좀 잘 들으시고 이 궁금증이 우리 이 지역에 대한 뭐 신속통합 계획, 어떻게 개발 방식, 어떻게 우리에게 이득,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잘 듣고 돌아가세요. 예? 종종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용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중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현주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시죠? 예. 올해는 특히 그 기후 변화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인명 피해가 났다고 하고 중부지방도 지금 보니까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이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아프고 해서 발생하는 일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이 아마 드실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아마 이런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 안전 대비하는 거 그런 것도 함께 잊지 말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청자님 말씀 다 주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구역 지정을 하기 전 단계부터 그다음에 다 허가하는 과정까지를 전체 기획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합원들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소위 집합적 의사결정, 여러 사람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리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공공이 잘 도와주는 역할이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사소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모든 일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의견이 약간씩 다른 의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뭐 이렇게 결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결정을 하면 또 쉽게 되돌리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혼자 반대한다고 그게 또 안 가기는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단,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단에 이제 지금부터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되면 가지 말자고 하기가 이제 어려운 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뭐 청장님도 경험이 많으시고 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중요한 시작이니까요. 함께 중요한 시작 이렇게 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서 저도 이 영광입니다. 여름에 건강하시고 예,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여 주실 허경원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원 대표님은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로서 예시건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이사로 계시며 현재 서울시 건축통합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분야의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저기 있어서 이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건축사 허경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강의를 맡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립니다. 제가 현재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민간인이신 분이지만 정비사업을 위한 것들 중에 활동을 좀 제법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심이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과거에는 따로따로 했던 것을 지금은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한 6개월 정도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심의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몇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 그다음에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 그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말고 이게 서울시의 그 총괄건축가라서 이 신속통합계획을 하게 되면 MP라고 하는 총괄건축가 한 명을 선정을 해서 보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MP를 맡고 있는데 제가 묘하게 강남 강북으로 한강을 부르면 그쪽 구역에 제가 한 5군데 정도의 총괄건축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는 석관동에 재개발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고 거기는 신속통합계획이 신속하게 확정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구역에 현재 MP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들도 인근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하는 것들은 제가 심의를 대부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뭐 자연환경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게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그 청장님도 오셨고 구의원님, 시의원님 많이 오셨는데 아마 과거에는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그 산 밑에 있는 자연경관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일종 지역에 해당 지역들은 옛날에는 재개발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북구에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는데 계략적으로 성북구만 해도 벌써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싶으신 의사가 워낙 강하시니까 그래서 지도자분들이 강하셔서 성북구만 해도 여기 재개발 구역이 한 95개에서 100개 정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성북 지역에서는 과거에 이제 저쪽 기름 뉴타운이라든가 저 밑에 있는 그 장인 뉴타운 이런 곳들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뀐 도시가 돼 있죠. 도시가 그렇게 이제 정책이 실현돼서 실제 입주를 하고 분양하는 과정에 와 있는데 그동안 이 정릉이라든가 이쪽 분야 쪽에서는 그 산에 해당되는 자연경관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되게 개발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이제 성북구의 그 재개발 그 뭐 신속통합 계획을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위원도 계속했는데 성북구의 의지는 일종 주거지역이나 저 서경대 밑에 여러분과 같은 구역들에 있는 자연경관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 그분들이 그 소방차라든가 이런 통솔도 되게 부족하고 살기에 불편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곳일수록 어르신이 더 많이 살겠는데 어떤 거주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 자체가 이동수단의 제약을 더 많이 받게 돼서 더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다행스럽게 여러분 구역도 신속통합계획이 됐지만 저쪽 서영대 위쪽으로도 신속통합계획이 대부분 선정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개념에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신속통합계획이 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일반적인 내용에 추가해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구역이 좀 특수한 구역이거든요. 자연경관지구고 그다음에 일종지역이고 이런 지역들은 법적으로 아파트 건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규제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더 맨 마지막에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의 관계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고요. 가로주택이나 모아타운이라고 부르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냐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는데 이런 특히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사업을 가게 되냐면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항상 100%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 그다음에 주변 여건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 그다음에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항상 유연하게 변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예? 안 들리시나요? 네. 어떤 오해를 겪게 되시냐면 옆집에 있는 집은 이번에 재개발이라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이상한 법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그 당시에 맞는 현행 법률을 적용해서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시면 여기 뭐 구 관계자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구청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방법들이 오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뭐냐면 이런 재건축 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을 택했는데 이 재건축은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는 형태가 연립주택처럼 단지를 구성하고 있거나 5층짜리 아파트 단지라든가 12층짜리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15층짜리 아파트 같은 기존에 주변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집이 노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고요.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이 사업을 추구하는 방식하고 똑같은데 재개발 사업은 주변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소방도로도 없고 길도 없고 이런 땅들을 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가지나 도시가 기본적으로 소방도로가 좀 좁다라고 하는 소방도로를 확보해주고 일부를 확보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정부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주고 주민 스스로 집을 개량하는 방법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분이 오늘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율주택성법,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한 4집, 3집, 5집, 10집 정도가 모아서 한 동짜리 건물을 짓는 것을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길로 둘러싸이는 구역이 있죠. 이 길이 6m짜리 길을 얘기해요. 6m짜리 길이 있으니까 가운데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집들이 모여서 지으면 결국은 6m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단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그 4가구, 5가구, 2집도 모아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구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모아지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걸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규모가 2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재 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전에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단지인데 그 땅의 면적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를 부를 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대상은 이 토지 규모가 1만 제곱미터가 넘어야만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땅도 조금 내놓고 용도를 올려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데 1만 제곱미터보다 작은 규모들은 그와 같은 토지를 내놓고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면 분담금이 많아도 못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진단도 없애주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해주면서 속도를 빨리 해줘요. 대신 자기 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추가로 확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 가까운 곳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정릉역이라든가 이런 역들이 있죠. 그런 역 가까운 곳에 대략적으로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약 1,4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그런 땅을 하나를 묶어서 주상복합처럼 아파트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당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여러분이 해당가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여러분 구역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보면 어떤 그 아파트 단지처럼 되어 있는 단지가 아니시죠? 어떤 집은 단독주택 지어서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집은 다가구나 연립주택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인 집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소방도로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재개발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재개발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속통합계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구역을 하고자 하는 것들도 재개발 구역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속통합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순하게 시켜서 빨리 결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신속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근래 그 주택경기라든가 서울 지역에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적인 가치 자체가 높아질 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역들이 다 재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몇 가지 법률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역 전체의 조그만하게 나눠진 필지를 과소필지라고 부릅니다. 필지가 조그만한 거, 30평 미만, 20평짜리 이렇게 이런 필지가 조그맣게 나눠져 있는 지역이 전체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주로 이제 성남시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로가 별로 없어가지고 접도율이라고 하는 게 도로를 접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접도율이 그 40% 이하인 지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호수 밀도가 뭐냐면 하나의 땅 이런 집에 이런 땅에 사람들이 거주할 사람 숫자가 한 3명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6명 살고 있다라고 하면 호수 밀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요건이 해당이 돼야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 지역은 아마 이제 그동안 그 자연경관지구 일종 그다음에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요건들이 대부분이 다 충족할 것 같아요. 한 개만 충족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 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용어를 해요. 정비구역이라고 한 게 뭐냐면 여러분 땅이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이렇게 가정이 이 밑에 걸로 할까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길도 있을 거고 조그마한 공원도 하나 있을 거고요. 놀이터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길들이 삐뚤삐뚤하게 있겠죠. 근데 그런 땅들을 이 그림처럼 이 그림에 보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녹색인 부분입니다. 요 양쪽은 도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 구역의 원래 모습은 여러분 구역보다는 훨씬 큰 한 2,500세 정도 단지에 해당되지만 여기도 똑같이 이런 글이나 이런 곳처럼 중간에 길도 없었고 중간에 삐뚤삐뚤한 길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길들을 여기 가운데 있는 길을 모아서 바깥쪽으로 길들을 넓혀드리고요. 반대로 안에 있는 것은 이 길들을 싹 없애서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줘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이런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냐면 주로 결정되는 게 그럼 정비구역에서 결정되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기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과거에 했을 때는 신속통합이 아닌 방법의 정비구역 지정을 민간이 제안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4년이나 5년쯤 걸렸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하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보셨던 것처럼 중간에 있는 길들을 싹 없앴잖아요. 없앴으면 이 길을 모아서 밖으로 내서 길을 확장해드려야 차가 더 훨씬 증가할 테니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있던 길들을 없애고 바깥쪽으로 길을 넓힌다든가 이쪽을 넓힌다든가 이쪽을 넓히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공원은 여기 그 재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쪽에 공원을 만드는 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좋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도로나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학교도 부족할 수 있겠죠.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비구역 면적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 이용 시설에 관한 설치 계획이 이것을 통틀어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가져오죠. 근데 분담금, 환급금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오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결정을 합니다. 구역정에서. 용적률은 뭐냐면 내가 지상에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상에 건물을 아파트를 200평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게 용적률 곱하기 2배 짓는다라고 하면 그게 용적률 200%라는 뜻이에요. 내가 땅이 100평 있는데 지상에다 건물을 150평 짓는다 하면 그게 용적률 150%라는 뜻입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용적률이라는 숫자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집을 하나 받고 일반 분양을 아파트 물량이 늘겠죠. 숫자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비구역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높이에 관한 겁니다. 층수를 과연 몇 층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용적률이 결정이 되면 이 층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 지역은 산하고 되게 중요한 산하고 겹쳐 있으니까 층수를 좀 낮게 해야겠네. 저 지역은 평지에 있으니까 높게 해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뭐 여의도에 있으니까 높이를 한 50층 해야겠네. 이와 같은 높이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높이 계획을 결정할 때 가장 것들은 어떤 거냐면 건물을 같은 이만한 평수를 짓는다. 100평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가로로 지을 때하고 이렇게 세로로 지을 때하고 바닥에 깔리는 세대수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높이 계획, 정비 기반 시설, 용적률 높이 계획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할 때 정비 기반 시설은 가장 조금 내놓고 싶어 하고요. 내가 분담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용적률은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일반 분양이 많게. 세 번째는 층수는 나중에 인허가 받다가 깎일 걸 예상을 해서 처음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역하고 어울리든 지적 일주권 피매를 받든 어쨌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가장 높은 층수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게 결정되게 되는데 우선 이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 우측에 보면 조그마한 숫자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길들을 모아서 밖으로 다 내놨어요. 그래서 요 길은 북쪽에 있는 길인데 당초 15m에서 30m로 확장한 길이고요. 요 가운데 길은 원래 중간에 엄청 많은데 이건 단지가 2,5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니까 요 가운데 길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 집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길은 존치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됐고 이런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면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을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하나 더 고려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냐면 종전에 내가 살고 있던 용도 지역보다 한 단계는 최소한 올려줘야 사업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종 지역은 2종 해주고 2종은 3종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종전에 살고 있던 구역보다 앞 집이라든가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1종 지역은 보통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재개발 사업장에 보면 대부분 건물이 4층이나 2층 이렇게 지어 있거든요. 좀 평지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수익성을 찾았을 거니까. 근데 그 지역을 4층으로 집을 지으면서 새로 아파트를 지으세요. 일반 분양을 해서 일정한 분담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환급금이 생기면 받아가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4층을 집을 지어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겠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4층이 아니라 15층, 25층, 35층으로 집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공짜로 집을 짓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겠죠. 이런 다 아파트 단지의 종전도 이 지역도 2종 지역이었거든요. 2종 지역인데 여기에 주로 지을 수 있는 게 7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요 뒤쪽은 재개발이 안 되니까 그대로 7층 지을 수 있는 지역이겠죠. 그럼 이 지역에다가 요 구역은 36층으로 허가가 난 구역이에요. 지금 건립이 됐는데 이 집을 36층으로 지면 요 7층 짓는 사람들은 현재 4층짜리 집을 살고 계시거든요. 안 드는 사람들은 햇빛이 잘 안 들어가겠죠. 전에는 앞에 다 열렸으니 다 꽉꽉하게 막힐 거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상향되면 공짜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는 법은 없고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땅을 1종에서 2종으로 올릴 때는 기부채납을 얼마 하세요. 2종에서 3종으로 올릴 때는 기부채납을 얼마 하세요. 1종에서 3종으로 갈 때는 단계가 3단계가 올라서죠. 3단계 올라갈 때는 더 많이 내세라 하는 전국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단계 수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10%, 5%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예를 들어 땅을 내 100평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0%를 기부천하면 90평 갖고 집을 짓는 거죠. 나머지 10%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도로들을 내가 이런 확장하면서 이 밖에 있는 길하고 일단 바꿔요. 공짜로 바꿔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대한 것은 주민이 스스로가 땅을 그만큼 내놓고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도록 관련 규정입니다. 이건 전국이 똑같아요. 여러 번 구역이라서 뭐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다른 구역은 그렇게 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전체적인 대한민국 도시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정비 기반설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길이 확장됐고 도로가 되고 중간에 이제 아파트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현재 서울시에 그 신속통합계획을 하고 있는 총괄건축가 MP도 하고 있고 자문위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 심의도 제법 많이 합니다. 신속통합계획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재개발을 원하는 구역에 신속통합계획을 해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주민의 어떤 그 참여도 그다음에 여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신속통합계획 대상지로 선정해주는 선정위원도 마찬가지 역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신속통합계획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금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주민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층수는 가장 높이 주변하고 생각지도 않고요. 용적률은 법이 허용한 데 가장 높게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가장 적게 내놓겠다는 게 주민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깎일 걸 예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이 만들어서 이걸 제안을 하다 보니까 제안을 해놓으면 관련 실과 협의라든가 관계구청 협의, 그다음에 서울시 협의,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보는 협의 이런 위원회를 겪다 보면 저 지역은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이런 사업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중요한 하천이 하나 있거나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이 도로를 여기 확장하는 계획이 이게 쭉 잡히는 길이 있는데 일반 시민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류가 생겨서 그거를 재조정하라고 다시 공문을 시행해주면 거기서 재조정해서 오는데 6개월씩 걸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주민들이 이 구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실제 동참할 수 있는 주민들도 이익이 어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선에서 지켜줄 수 있는 선, 분담금이 너무 많으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우러지는 계획을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구역에 대한 것을 신속통합계획을 해서 재개발할래요 말래요 가는 것은 주민이 동의서라는 걸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거나 그렇다면 청장님이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죠. 장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 부분을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구와 시의 예산으로 그러한 일을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직접. 근데 관에서 직접 수립을 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를 총괄 원비로 정해주면 이 지역에 이거 정도는 서울시민에서 할 수 있는 점인지 서울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담금에 대한 것도 서울시 전체에 통계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으면 비례율이 95에서 한 100% 정도 나오고요. 90%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좀 낮습니다. 비례율이. 그다음에 이제 일반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계획이 설정이 돼 있어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주민하고 그 시민들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도시계획위원 뭐 이렇게 위원들하고 서로 밀당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관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한테 분담금 알려드리고 그 계획안과 그다음에 그 분담금을 대역 보시고 나 찬성이요 반대를 해서 나 이 계획안 좋습니다. 이 정도 분담금 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세 가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가지수는 한 20가지 넘는데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직접 닿는 것은 아까 그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세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4, 5년 걸렸들을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2년 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계획이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수가 거의 한 80개, 90개 정도 돼 있어요. 신속통합계획인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구역들을 했는데 저도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할 수 있냐면 1년 반이면 웬만하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역들은 2년에 끝내는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석관동에 제가 MP였던 그 현장들도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에 거기도 한 1,600세대 가까이 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용적률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무구역이니까 세부적인 수치를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신속통합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 결론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성 확보도 돼야겠죠. 여러분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집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어야 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다 어우러져 살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공공성 확보해 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신속통합의 도입 배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속통합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현재 서울시의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략적으로 총 124개 정도 신속통합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기획 완료된 게 65개이고 재건축은 좀 적고 재개발이 좀 많이 돼 있죠. 50개 정도. 지금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빠른 속도로 신속통합계획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신속통합계획을 하면 실제 실행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들인데 첫 번째는 층수를 좀 완화해 주겠다. 쉽게 얘기해 종전에 여러분 4층 가지고는 아파트 지을 수 없잖아요. 가로주택 하지 이거 신속통합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층수 계획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구역에 가장 적합한 안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의위원들, 그다음에 뭐 위원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들, 그다음에 관계기관 이런 분들이 다 합쳐서 정비 대안을 만드는데 여기 가까운 것은 건물을 좀 높이 지으면서 도시가 많이 트여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구릉지는 층수가 조금 낮은데 자연 경관과 좀 어우러지게 하는 거. 그렇게 해줘야 사실 토목비도 아껴지거든요. 공사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역별 특징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결정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신속화 계획 결정인데 통합계획 심의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기간은 2분의 1 단축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주민들이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이런 일을 실체해보면 느끼는 것이 인허가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통과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이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두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재정비위원회까지 세 군데서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대부분 25에서 3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한 가지씩 의견을 내놓으면 25개, 30가지 의견이 되겠죠. 그럼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전체 위원회로 하지 않고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된 특별 분과인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심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에 20, 30명 모여서 했던 거 말고 요 분야에 그때그때 맞게끔 한 5 내지 한 9명 정도 위원들을 이거 내용에 참여를 시키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의사소통이 훨씬 빠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정비구역이 끝나고 나면 실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회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건설회사 뽑을 때 관련 도면을 그려서 인허가를 받죠. 그것 보고 이제 건축심의, 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이런 과정들도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 먼저 받고요. 6개월쯤 걸리고 그게 끝나면 건축심의 받는데 한 6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한 8개월 걸리고요. 학교가 주변에 있으면 교육영향평가 기간이 거치는데 그래서 이 심의 과정도 1년 반 정도 추가 기간이 걸렸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 뭉쳐서 6개월에 끝낼 수 있는 통합심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속도를 빨리 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디자인은 그러면 이제 어떤 구역에 대해서 MP가 누구느냐, 그렇다면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성격이 너무 획일화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부록경, 감성 디자인, 역사문화 보존, 수변 중심, 쉼터, 지역 맥락, 모두를 위한 경계 허물기 같은 큰 아이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주민들이 이제 보면 왜 우리 지역은 뭐 강가에 있는 아파트인데 강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지 안 해줬냐는 항의가 올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적 특징에 맞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큰 틀을 해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고 시민들이 우리 아파트는 지으면 어떤 모양이 갈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용역사라든가 시군 그 관계자들을 시나 구의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세부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간 많으시죠? 앞에 우리 청장님도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기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님도 오셔서 앞에 시간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좀 더 진행해도 되겠죠? 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층수 완화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한 개층은 올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기존에는 그 일반 주거지역에 35층까지밖에 못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높이도 없앴고요. 한강변에도 15층밖에 지을 수 없던 거 그 규제도 없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이나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드는 건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더 고밀 개발을 하고 층수를 더 완화해주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구역처럼 규제를 받고 있는 구역들이 있죠. 자연경관지구 이런 것들은 현행법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완화 대책에 관한 것들도 이미 많이 발표를 해놨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맨 뒷장에서 여러분 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성 확대,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기본 개념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인구에서 추가로 인구가 늘게 될 거잖아요. 주택의 수가 증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의 출발은 뭐냐면 종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숫자 자체가 늘게 된다. 학생도 늘 거고 라고 하는 것을 출발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럼 타당성 조사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신속통합 계획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속통합 진행하면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속통합 계획을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분과위원이라고 해서 5 내지 9명의 정비사업 전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방망이 거기도 시특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치고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석관동 사업을 제가 건축가를 했는데 그 경우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특별분과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자문회의를 한 2차례 합니다. 그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지만 건축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전체 계획을 할 수 없죠. 환경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교통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피해 있는 상황이 안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거주성이 좋아져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요거에 할 때 공식적인 수권 분과에 올리기 전에 자문회의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자문단을 한 50인 정도로 구성을 해놨어요. 전문가들로. 그래서 그 중에 항상 이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분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하는 분과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문단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문위원을 할 때 이 수권 분과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신 위원 한 분이 같이 모여서 자문을 하니까 이분이 본 위원회에 가면 본인이 설명할 내용도 많으시겠죠. 쉽게 얘기하죠. 그러면 일이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일을 보는 게 아니고 연속성 있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 실행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약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 그 층수가 몇 층이고 아파트는 몇 세대 짓는 게 용적률이거든요. 몇 세대 지을 거고 도로 공원은 어디다 만들 것을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발표를 하고 주민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저거 아니야 뭐 새롭게 해줘 라는 거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을 보고 내가 이 정도만 해 찬성 반대 이렇게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행 단계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통합심의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어요. 통합심의가 그 전에 이제 건축, 교통, 환경,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교육 환경 그런 심의가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 심의 중에 재해영향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심의를 하고 있고요. 통합심의는 현재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저 통합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도 제가 자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저 기간 자체를 어떻게 잡았냐 6개월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잡았어요. 속도나 이런 것들이 6개월에 끝낼 수 있게끔 이렇게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심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법률적으로는 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이제 5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들도 이렇게 통합심의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이 통합심의를 가능하면 강제 규정으로 뒀어요. 그래서 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건 통합심의 대상 아니야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심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 인허가 기간이죠.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려 하는 거라서 이것을 거의 강제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정책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합심의 대상은 대부분 되게 된다고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 사업기간이 한 2분의 1 정도 단축될 걸로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역정 단계에서 원래 4년 걸렸던 걸 2년에 해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건설회사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하는 통합심의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면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을 6개월에 끝내줄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속통합계획을 한 곳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계안을 서울시나 구에서 만드는 관악구에서 만드는 안인데 그다음에 이 안이 만들어지면 꼭 이대로 집을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에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줘요. 그러면서 여기는 중간에 이제 그 하천이 있는데 하천가에는 좀 층수를 낮게 짓고 저 가운데는 좀 높게 지으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기존부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길들은 공공보행 통로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해주라. 이것은 뭐냐면 중간에 삐뚤삐뚤한 길, 이런 길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길을 싹둑 잘라서 여기에 대한 단지만 길을 만들어버리면 길을 만들지 않고 만들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동권을 제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존의 개념에서 이런 공공보행 통로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종로의 그 창신 승인 아파트입니다. 여러분하고 좀 비슷하죠. 약간 구릉지인데, 이게 이제 성북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죠. 저쪽 성곽마을 그 쪽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게 창신동 쪽이고, 이쪽은 숭인동 쪽인데, 이 창신동 쪽은 높이가 좀 낮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성곽 높이가 해발 120m에 이루고 있어요. 서울 성곽이 높이가. 그래서 그 120m 이하에서 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이쪽에 숭인 구역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서계동 용산 그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계동이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현재 한 2주 전쯤에 최종안을 발표를 했어요. 최종안을 주민 설명회 하고 난 뒤에 최종안을 확정을 해서 했는데,
원래 이제 한 28층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최종된 것은 36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거여마천동에 있는 뉴타운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은 이제 성내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그 복원을 시켰고요. 복원시키는 개념으로 지금 좀 뚜껑이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원을 시키고 여기 또 하천변들은 이렇게 이제 하천에 어우러지는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앉아서 하천을 쳐다볼 수 있는 공간들, 공공성.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은 그 여러분 중에 특징적으로 물론 강의도 드리는데 그 우리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건축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여의도에 짓는 아파트들이에요. 여기를 이제 타워형으로 지어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 이렇게 높이 짓는 대신 내놓는 땅을 더 훨씬 많이 내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을 하면 주민 참여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방법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하냐면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 구역도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대표단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하죠.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그 구성이 되면 계획안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개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대부분 구역들이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역적인 안배도 해요. 이렇게 사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오는 게 아니고 이 섹터를 잘라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체의 의사가 반영을 이렇게 해서 주민 참여단이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면 계획안 초안이 나오면 전체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참여단들한테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계획안을 미리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 의견이 나오는 것들을 들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에게 이런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간담회를 해서 의견 수렴이 되면 주민의 타당한 의견들은 받아서 추가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주민 전체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주민 전체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해서 최종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신속통합계획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구역처럼 신속통합을 정식으로 하는 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을 해서 자문사업 형태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 통합계획을 여러분 구역에 하고 있는 현행 사업은 어떤 것이냐면 이 신속통합 기본 자료를 만드는 계획안 자체를 시나 구가 예산을 가지고 직접 수립해주는 제도가 이 신속통합계획 제도고요. 이 자문사업은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추진이나 이런 쪽에서 관련 도서와 이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절차 자체만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5명, 9명 정도 위원회 태우고 속도를 빨리 해주고 하는 그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 자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이 하고 있는 방법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신속통합 계획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이런 자문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관계 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북구청 자치구하고 서울시의 이제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계획과, 뭐 재정비 촉진, 공동주택과 통합계획과 이런 과들이 협업을 합니다. 회의할 때도 다 같이 모여서 해요. 전에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찾아가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회의 날짜를 정하면 전부 다 같이 모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의견을 토론하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계 공무원들한테 신속통합하면 언제 주냐고 맨날 이렇게 밀어넣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신속통합계획을 하든 일반 재개발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용적률에 대한 체계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내 땅이 가지고 있었던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 용적률이라고 해요. 일종적이면 150%입니다. 150%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뭐 벽지를 좋은 거 쓰고 건물 좀 이쁘게 짓고 하는 것들을 허용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이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죠.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내 땅을 내놨다. 100평 있는데 15평을 내놨다. 10평을 내놨다고 한다면 이 땅 내놓는 것만큼은 공짜로 받지는 않고요. 이 올라간 용적률만큼은 이것을 기부 체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아파트를 더 짓게는 해줍니다. 이건 동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서울시가 가고 있는 여기까지 기준 허용 상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250%까지 일반 주거지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에서 정한 국토부에서 정한 법은 30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50%를 초과하는 분은 분양 반, 임대 반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분양 반, 임대 반을 할 때 임대는 서울시에서 공사 비용만 받고 땅은 그냥 주시거든요. 그 대신 이제 이 일반 분양가의 수입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를 서울시가 주는 돈에다가 건설회사에 일부 보상을 해줘야겠죠. 공사비 더 비싸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계략적으로 일정한 분양가가 넘어서면 이게 이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그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상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하는 게 유리한데 서울 지역은 전부 다가 이게 국토부 법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전부 다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으면 이익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통기획을 선정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를 연봉받아서 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신속통합계획이 완성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받게 돼요. 그 서류에 찬반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성북구청에서 연번을 부여해 드릴 겁니다. 예. 이 후보지 선정 기준은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해도 되겠죠? 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속통합계획이 제도가 바뀐 거니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지금 현재 한 100몇 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처음에 선정했을 때 한 25개, 그 25개 구청에 한 개씩 선정하는 게 25개를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첫 번째 선정됐던 게 한 12개에서 18개 정도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3, 4차례 하면서 재개발이 급한 지역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들은 한 개만 신청한 지역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더 간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이 저를 예를 들어서 용역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사업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북구청에서 공식적인 신통기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자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원래 정상적인 시간이 8시까지였어요. 1시간 강의였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공무원도 아닌데 수당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해진 시간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르신. 그렇게 하시고 지금 8시예요. 8시인데 앞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신속통합계획은 뭐냐면 꼭 여러분 집 사람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정되지 않는 주민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은 과거에는 공모 형태를 했고요. 지금은 상시 수지 모집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통합계획 신청한 지역이 2개나 3개나 모이면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신속통합계획에 선정해 줄게 안 해줄게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선정에 대한 물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왜 우리 구역이 안 된다고 항상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어느 한 자치구에 신속통합계획 물량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사를 가시게 되고 또 개발이 폭주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순차적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울시 전체에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릉 지역이라고 하면 일정한 간격들을 띄어서 지금 하고 있지 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전부 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하나, 그게 이제 전체 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속통합 계획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신속통합 계획을 하면 선정을 할 때 세 가지 사유 정도로 선정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아무 조건 없이 신속 계획 선정. 두 번째는 이 지역은 높이를 몇 미터까지만 하는 제한을 두는 제한적 선정.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북쪽에 여러분 구역인데 이 북쪽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가 있다든가 이런 지역들은 실제 거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것은 안각이라고 하는 걸 적용받게 되고 학교는 거기에 있는 교사라든가 운동장에 대해서 일조권을 무조건 법적으로 지켜주는 요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면 여러분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짓지 못할 수도 있겠죠. 높이가 4층밖에 안 된다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제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한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구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선정을 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계획 선정. 저거는 어떻게 계획을 해도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엊그제 선정된 후암동 선정됐죠, 신동원이. 거기는 이제 높이가 40m 정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남산 경관 때문에 40m 위로 짓는데 40m 이하로 지어도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통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뿐이 하나 있고, 여러분 구역은 성도등 요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 계획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고 자연경관지구라. 그다음에 일종 주거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에 사업 타당성 검토 구역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 사업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높이가 나올 수 있는 거, 층수가 나올 수 있는 거, 경관을 검토하는 것들을 계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략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거예요.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저쪽 은평구에 있는 그 신사동에 짓는 구역이 유보구역이 된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은 현재 그러한 절차가 다 거의 끝났어요. 그러더니 계획안 자체가 다 나왔어요. 거기는 학교 때문에 집을 못 지어요. 북쪽에 학교가 두 군데나 있어서 길은 이렇게 좁다랗게 생긴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은 유보구역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 구역에 건축계획을 만들어서 계략적으로 사업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개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안을 가지고 다듬을 거 있는지 문제점 더 있는지를 터가지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먼저 공개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근데 여러분 구역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사업 유보구역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용어 자체는 이제 그 공식 용어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입안권자는 계략 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삭수 1년 이내입니다.를 선행해서 주민 동향, 찬성 반대, 사업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비계획 수립 추진 지속 여부 등 판단에 따라서 서울시 선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 자체가 본위원회까지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몇 마디로 줄이면 사업 검토 유보구역입니다. 사업 검토 유보구역.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자연경관지구의 일종에 해당되죠. 거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종은 일단 건물을 4층밖에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저쪽 구기동이나 이런 지역들도 다 일종이거든요. 3m 있는 거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을 하는 사업장도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업장들 심의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일종 지역은 아파트를 못 지고 4층밖에 못 지니까 일단 종원 2종으로 올리자 해서 2종을 올려놨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구역도 똑같이 종원 한 단계를 분명히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린 가능성도 높고 이종이나 이게 이상 가겠죠. 갈 거고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어디서 결정이 날 거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 높이 제한에 관한 것들에 대한 기준은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발표된 내용은 고시가 돼서 확정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단서가 어떤 것들이 달려있냐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여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 청와대 쪽에 있는 산이죠, 산. 그 산을 주망축이죠. 그래서 그 축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들은 각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다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에요.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낮은 건물이 있을 거고 주요 경관 축에서 보면 이쪽 앞쪽에 있는 것들이 건물이 높아가지고 저게 그 높이 주어도 문제가 없는 지역들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길다라니까 한 이만큼은 높이를 확 제한해야 될 것 같고 이만큼은 풀어줘도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적인 수치가 금년 올해 9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 서울시에서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그 나가게 될 거고요. 현재 여러분 구역이 이제 그 하고 있는 그 현행 건축 구제는 일종 지역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요. 4층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으로 상향할 걸로 예상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종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자연경관지구에 해당되죠. 여러분 경우는 자연경관지구가 뭐냐면 주요 상이나 강 하천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보는 곳. 거꾸로 보면 이제 옛날 기준으로 하면 뭐 살기 좋았던 곳일 수도 있어요. 쉽게 공기 좋고 뭐 이렇게 부촌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시니까 안 맞을 수 있는데 자연경관지구의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일반 건축물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 지을 때는 12m까지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20m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20m까지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층수 제한이 걸려 있어요. 층수가 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부분을 20m 있는데 그 층수만 없애줘도 한 7층 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두 개가 다 이렇게 그 공통으로 짓게 하는 숫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조립식 주택, 공업화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얘기로 조립식 주택이에요. 공장에 찍어다가 조립시키는 그걸 하게 되면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현행의 규정을 따라. 근데 실제는 이제 주민들이 이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국민 선호상이나 이걸 따라서 그 공업화 주택을 선호하지 않으시거든요. 뭐 이렇게 소음 관계 뭐 나중에 금방 빚을까봐 걱정돼요. 그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 높이는 20m인데 층수 제한이 걸려 있어서 1층을 다 필요했을 때 5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구역의 특징에 따라서 20m로 하고 거기에 대한 층수를 삭제하는 방법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최고 높이 45m,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20층, 아까 20m, 7층이라고 층수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미터로 20m.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높이를 28m, 높이 45m. 이 세 가지 선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경관, 축, 그다음에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에 집을 짓는데 단지가 이렇게 조그맣다고 한다면 이 산을 바라보는 주요 조망 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조그마한 건물 하나 좀 높이 줘도 별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결과는 금년 9월 달 정도에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왜 그러면 지금 뭐 이 선정된 지가 언제 꽤 됐죠. 그래도 몇 개월 됐죠. 그 지역이 2달 됐어요. 그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정된 지가 2달 됐는데 뭐 하고 있냐고 말씀드리는데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예산이 들어갈 때는 항상 업체 선정을 할 때 공개무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입찰 과정을 공개적으로 조사청에 내고 거기서 결과가 나와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 계약 체결하고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도입 절차가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 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이미 성북구나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에서 긴급 예산으로 의회 거치지 않고 편성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바로 이미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고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일종 지역에 대한 것들은 층수 계획은 저쪽에 있는 그 중량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은 일종 지역에 대한 것들은 이미 구애를 안 받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거는 다
1종 지역은 2종 가든 3종 가든 높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역은 특별하게 걸려있는 자연경관 지구 때문에 그 높이 제한, 경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한 석 달쯤 걸릴 거예요. 선정 날로부터. 그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계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검토 작업을 거칠 겁니다. 도면 만들고 위원들하고 사전 자문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일정한 사업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실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서울시가 이제 그런 안을 내는데 안을 만들어 낼 건데 그 안 내용이 이렇게 해도 대부분 많이 완화를 해주는데 그리고 완화해주는 강도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비대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분담금을 생각하세요. 비대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종전에 살고 있던 집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값이 얼마인지 종전값이 얼마인지를 하는 게 그 종전가치가 되는 거고요. 새 아파트를 하나 받으면 주변 시세가 이러니까 그 아파트의 분양가의 차액 같은 것들을 그것에서 인정받는 금액의 비율을 비대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율이 이제 보통 재개발이면 뭐 90에서 100% 사이를 가게 되는데 이 지역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실제하고 법률상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항상 생깁니다. 편차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비례율을 한정할 때 종선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역이 재개발이 안 됐을 때의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종전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신통구역이 선정됐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서울시에 있는 지역들이 그 일반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신통이 선정됐다고 하면 보통 금액이 2, 3억 올라가죠. 근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2, 3억이 올라간 것을 내 재산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것은 그 2, 3억이 올라간 게 그 재산 가치가 아니라 신통구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원래 있었던 가격이 종전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다르시죠. 아니 우리 신통돼가지고 이거 해서 실제 분양할 때까지 몇 년 걸리는데 내 집이 전에는 2억이었는데 지금 5억짜리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관련 법률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형평성이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선정도 날아도 3개월 정도 후면 업체가 선정될 거고 저 도면을 그려서 누군가 내놔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업체가 3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업체가 관련 도면을 만들어서 여러분 구역에 맞는 가장 적절한 안 주민도 좋고 시행도 가능하고 이런 안을 만드는 것이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이고요. 6개월 정도 되면 그 안 만들어진 것을 서울시 아까 말씀드렸던 수권위원회 있잖아요. 그 자문단에서 자문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면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하면 그 안을 보시고 이 정도면 하겠다라고 하면 재개발을 하는 거, 재개발 신통구역으로 정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시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신통 기간이 1년 6개월권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앞단에 있는 1년 6개월 정도 그 앞단에 했던 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1차로 알려드린 과정들이 결국은 신통 수립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안들도 똑같이 만들면 그런 안들을 주민한테 어느 정도 보여드릴 때까지 한 1년 걸리거든요. 대신 이제 1년 걸리는 정도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다 만들고 아파트 형태까지 다 이쁘게 막 만들고 하는 것까지 하지 않고 계략적으로 여기는 층수 아파트 높이만 표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 그래서 그렇게 하면 6개월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선정 날부터 9개월 정도에는 여러분들 손으로 계속 이거 재개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 유보 지역에 여러분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여러분 이제 동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국회의원님이시죠?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숫자가 다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고 거꾸로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재개발해서 사업을 가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75% 동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반대가 25% 이상 나오지 않고 찬성하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반대가 25% 나오면 못 가잖아요. 나중에 조합을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찬성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으시면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 신통 사업지, 재개발 사업지로 확정될 그런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략적으로 8시 한 15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역은 아직 그런 과정들이 조금이라도 진행됐으면 저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고 이런 안들을 보니까 귀뜸이라도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억에 가장 높이를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은 45m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자연경관지구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수단이 28m, 20m 이 세 가지 선을 가지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러분 경관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아파트를 계획안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 어디는 7층 들 수 있고, 어디는 15층 들 수 있고, 다 똑같이 7층 들 수 있고, 11층, 28m 하면 10층이거든요. 10층 들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뒤쪽에 이와일 립인가요? 하고 있는 게? 거기 이제 심의도 제가 했으니까, 그거 했고, 이번에 그 옆에 뭐 조그마한 거 또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자연경관 지구라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높이에 대한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하층을 도로는 낮고 땅은 높으니까 지하까지 합치면 높이가 훨씬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운데 좀 열어주라. 높이를 지하층까지 포함한 높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가운데 부분을 통경축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뭐 일반 아파트들 막 20m, 30m 뛰거든요. 동과 동 사이를 이렇게 뛰는데 그렇게는 못 뛰니까 4층짜리, 뭐 5층짜리 집인데 그렇게 뛰라고 하면 사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격들을 한 6m에서 10m 정도 동을 좀 이격시키게 해놓고 그럼 입주하시고 난 뒤에 그런 동간 간격들이 있는 게 주민으로서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 지하층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그 사업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이제 그분들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 어떤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 검토하게 될 거다. 이제 이상으로 여러분 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